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위암의 치료와 생활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저희들께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또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의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근우 교수고요. 옆에 계신 선생님은 저희 병원 외과 위암 수술을 담당하시는 안상훈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리 여러 환우분들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사항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훑어보고 여러분께 어떻게 조금 좋은 대답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했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상원 선생님 혹시 뭐 한 말씀 더 같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환자분 가족들과 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여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실제 외래에서는 정말 3분 진료여서 정말 충분히 많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충분히 많이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게 항상 마음속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그런 불편감을 다 없앨 수 있을 정도로 잘 대답해드리고 소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참 진료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참 시간 압박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참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위암을 치료할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질문지를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설명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께서 위암으로 수술을 하시는데 위하부와 그 주변 절제술을 이제 림프절을 절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위상부만 남아있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소화는 문제가 없는지 또 림프절을 절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수술과 관계되면서 하실 내용이라서 우리 안상원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의 약간 기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이 질문의 그 답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는 이제 그냥 흔히 밥통이라고 하는데 저장하는 역할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상부 쪽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중간 부분에서 위산이라든지 이제 소화액들이 나오면서 음식하고 섞이게 되고 그 아랫부분 이제 십이지장과 가까운 부분을 전정부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이제 근육이 많아서 음식들을 이제 잘게 쪼개고 유문에서 이제 배출을 이제 조절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소화라는 게 음식을 이제 저장하는 역할도 있지만 흡수하는 것도 이제 소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는 이제 주로 소장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질문에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면 상부만 남아 있으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저장하는 역할이 이제 일부 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조절해주는 유문이 보통은 이제 하부절제술을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들이 이렇게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러서 내려가는 게 아니어서 좀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질문이 덤핑에 대한 또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음식이 빨리 내려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부절제술을 하게 되면 전정부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정부는 음식을 이제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부절제술 하신 분들에게 이제 환자분들에게 식사에 대해 설명할 때 입에서 충분히 이제 씹어서 위의 역할을 이제 전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이제 굉장히 식사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전정부라는 게 위하부 쪽 이야기하시는 예, 거예요? 아래쪽. 예, 12지장에 가까운 쪽을 이제 전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파절을 절제하면 이제 위암 수술할 때 위 주변에 있는 절제되는 옆쪽의 임파절을 절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역에서 이제 나가는 임프액들을 배액하는 게 이제 임프관, 임프절인데 어차피 그 기관 자체 위가 절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임프절 절제에 따른 불편감은 환자분이 느끼는 이제 그런 불편감은 이제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그 임프절을 절제할 때 그 주변으로 지나가는 신경들을 같이 자르기 때문에 그 신경이 이제 절제되면서 뭐 이제 설사라든지 환자분들이 느끼는 뭐 복부 팽만, 트름,
위장관 뭐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게 또 연속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들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진료를 보다 보면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위암 환자들이 또 이제 그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내시경 할 때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그 수술하고 결과를 보시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위암 부분 절제를 진행했는데 그 이제 그 검사에서 헬리코박터 세균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뭐 TV에서 요구르트 제품 선전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많은 국민들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이제 헬리코박터가 이제 위암을 위험 인자로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리코박터가 이제 아마 발견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가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위암 환자가 이런 치료를 받는지 언제 치료를 받는지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금 현재 국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했는데 우리 안상훈 교수님께서 조금 조사를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위암 진단이 되는 순간 이제 내시경을 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헬리코박터가 있다, 감염이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수술 전에 제균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수술 이제 하고 나서 부분 절제한 후에 헬리코박터가 있는지를 알려면 사실은 이제 내시경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위암 부분 절제하고 나서 첫 번째 내시경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수술 후 1년째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제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조기 위암 치료, 그러니까 조기암에 대한 치료는 이제 내시경 절제술과 수술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치료한 후에는 이제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보험으로 커버가 다 됩니다.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행성 위암 수술 후에도 이렇게 헬리코박터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재발과 생존율을 이제 줄이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균이 위암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과 같은 이제 성인병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현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루두루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뭐 사망 위험이라든지 위암 관련한 사망 위험, 암 재발 같은 것을 이제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헬리코박터가 그 위암을 발생 인자로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위 수술하고 특히 이제 부분 절제하게 되면 위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 남아 있는 위에서 이제 헬리코박터가 이제 계속 이제 생존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위암이 이제 발생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재균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동안에는 이제 실제 위암을 앓은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재균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은 생존율도 굉장히 높고 거의 완치율이 뭐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진행성 위암은 여태까지 좀 데이터가 적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재발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위암으로 이제 재발돼서 문제되는 분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다 일괄적으로 제균 치료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캐션 마커였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제균까지 하는 게 더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것 같은 자료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균 치료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치료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고 항생제 보통 1주인가요? 2주인가요? 예, 1주에서 2주. 예, 그래서 항생제 1, 2주 정도 복용하시면 되는데 보니까 조금 이제 드시면서 위장장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 말고는 뭐 후유증 있는 치료가 전혀 아니고 또 힘든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된 경우에 박멸요법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손해볼 것은 없고 이렇게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위전절제를 시행한 지 3년 정도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신데 이게 덤핑 증후군인지 아니면 재발 증상인지 또 이렇게 늦게 덤핑 증후군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알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저희들 항암하고 이제 경과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 뭐 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두루뭉실하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위 전절제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는 없는 상태이고 식도하고 이제 소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 소장으로 이제 음식이 빨리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어야 되고요. 보통 이제 빨리 내려가는 거를 이제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덤핑 증후군은 초기 덤핑하고 후기 덤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덤핑은 음식을 대충 씹어서 넘기게 되면 이제 이 농도가 높은 이런 음식이 빨리 내려가면서 수분을 소장에서 이제 빨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어지럽고 이제 뭐 복통이 온다든지 이런 불편감이 오는 거고요. 후기 덤핑은 이제 주로는 이제 저혈당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발생하게 되고요. 요거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혈당을 체크하게 되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 증상을 느꼈을 때 약간 뭐 초콜릿이라든지 사탕 같은 거를 먹으면 바로 이제 호전되는 이런 걸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주신 환자분 경우는 이제 전절제 후 3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덤핑은 이제 적응이 되거든요. 3년 정도 지나가면 1년, 2년, 3년이 되면 자기의 이제 이 바뀐 소화 기관에 적응을 하면서 사실은 덤핑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은 이제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거 말고 보통은 이제 위가 없기 때문에 저장 기능이 없어서 보통은 이제 영양이 조금 나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체액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났을 때 생기는 것을 일어났을 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자가 혈압 체크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안정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20 아니면 이항기 혈압이 10 정도 떨어지는 그런 걸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고요. 재발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재발이 복막 전이가 되면서 뭔가 이제 소장 쪽에 뭐 재발이 돼서 복막 전이가 돼서 소장 쪽에 음식 내려가는 게 조금 원활하지 않거나 해도 이런 이제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좀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진료를 보다가 그 항암 치료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어지럽고 그런 걸 이제 종종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수술하게 되면 이제 체중이 좀 빠지잖아요. 네. 체중이 빠지면서 이제 그 혈압도 좀 같이 떨어지는 분들 많이 네, 보는데, 맞습니다.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조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혈압 환자셨는데 혈압약을 계속 보통은 복용하고 계신데, 그 이제 체중이 빠지면서 이제 혈압이 같이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진료실 왔을 때 혈압이 이제 뭐 100에 60 이런 데도 혈압약을 계속 드시고 계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어지럽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수술 후에 혈압이 좀 떨어지면서 약을 또 드시니까 혈압이 더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그냥 평상시 혈압도 좀 낮으니까 좀 어지럽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혈압 환자들께서 수술하신 이후에 이렇게 좀 어지럼증이 있으면 혈압을 재봤는데 평상시 혈압보다 좀 많이 낮아진 경우에는 담당 의사랑 이야기해서 혈압약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일단 완전히 끊었다가 상황 봐서 다시 재복용한다든지 그런 걸 하시는 게 아마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료 볼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혈압도 그렇지만 이제 당뇨 있는 분들도 약을 네, 이제 네. 줄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 비만 수술하신 분들 보면 이제 그 위를, 이거는 암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위를 어떻게 부분적으로 절제해놓은 분들 보면 이제 체중 빠지고 하면서 혈압도 줄어들고, 네. 당뇨도 좋아지고, 그런 분들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 수술하시게 되면 이제 혈압이라든지 아마 당뇨가 그냥 좋아지는 분들이 아마 꽤 아마 저희들은 네,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수술 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암 진단 받으셨고,
위에 대한 전절제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기로는 수술 후에 장폐색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장폐색이 생기면 어떤 증상인지 어떻게 조심하면 되는지 여기에서 알고 싶다고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유착에 의해서 이제 장폐색이라는 건 이제 장이 어떤 형태든 이제 장에서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걸 의미하고요.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장폐색은 대부분은 이제 유착. 개복 수술은 이 배를 이렇게 크게 열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상처 부위로 장들이 이제 들러붙고, 그 다음에 예전 수술은 이제 지금 현재의 수술보다는 좀 피도 많이 나고 하는 수술이어서 그런 수술 중에 생겼던 그런 출혈이 됐던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유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복 시대에는 사실은 유착에 의한 장폐색이 굉장히 많았고, 저 전공의 때만 해도 응급실에 이제 위암 수술 받고 오는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이런 장폐색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복강경 수술 시대로 넘어갔고, 그 복강경도 그 상처의 크기를 줄이고 포트 수를 줄여가지고 하는 수술들이 나오면서 이 현재 이제 복강경 시대에서 유착에 의한 장폐색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장폐색을 수술 전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아주 드물게 생길 수는 있는데 증상 자체는 일단 장에서 음식이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이 장에 가스나 음식이 이제 차면서 이제 장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느끼는 이제 불편감은 이게 배가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그런 증상이 이제 심해지면 이제 통증이 오게 되고, 음식이 안 넘어가니까 이 장들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걸 모르고 이렇게 쥐어 짜니까 그 쥐어 짤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쥐어 짤 때 통증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장이 좀 쉬게 되면 통증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이런 통증이 올 수 있고, 이 폐색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 이제 음식이나 뭐 나오는 뭐 담즙이나 소화액들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토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조심할 거는 없고요. 일단은 식사를 했을 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먹었을 때 이 복통이 있다든지 하면은 일단은 먹는 거를 이제 드시지 말고 일단 금식을 하면서 조금 걸어주시면 조금 더 이제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 그렇게 한 끼, 두 끼를 금식을 하면서 잘 걷고 대증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이제 배가 빵빵해지면서 복통이 계속 심해지는 것 같으면 빨리 이제 응급실로 이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이런 톡을 하면서 또 새로운 걸 좀 배우게 되는데, 저희들이 뭐 의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제 그 복강경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장폐색은 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외과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할 수 있는지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강경 수술하면서 이제 장폐색은 정말 줄였구나, 이게 저도 여기서 좀 새로운 내용을 배운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필드에서 일한 지가 한 20년 정도 돼 가는데, 그 당시가 복강경 거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이던트 트레이닝 받고 이제 병원에 딱 근무 중이니까 위암을 막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복강경 수술을 해도 되나, 그렇게까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대세가 됐지만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고, 저기 보면 싱글 포트 복강경 이런 말이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구멍을 그냥 하나만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배꼽쪽으로 하나만 그래서 뚫어서 구멍 하나만 뚫고도 위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걸 보면서 참 외과 기술이 참 눈부시게 발전한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비해서 좀 다르게 느꼈던 게, 저기 마지막 줄에 있는 내장 탈장이라는 게, 사실 저는 여기 분당서울대병원에 근무하면서 그때 저런 케이스 처음 봤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제가 레이던트 시절에는 저런 용어 자체도 잘 몰랐습니다. 뭐 인터널 허니아 그래가지고 이제 네. 내부 쪽으로 탈장되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탈장이라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뭐 수술 자리가 이게 약간 벌어져서 이게 배 이런 데 볼록볼록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사타구니 탈장 이런 식으로
피부로 뭐가 보이면서 뭐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쪽으로 상상을 하시는데 저거는 복강 내부로 탈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저는 처음에 저게 뭐였든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환자를 보다 보니까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구체적 이게 아마 복강용 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걸로 고생하는 분들이 한 번 고생하면 그분은 정말 배가 아파서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복강경 수술 시대가 되면서 이제 유착이 없어지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장 탈장이 많아지게 됐는데 예전에 개복 시대에는 내장 탈장이 없었던 이유는 장들이 그 개복했던 상처로 들러붙어 있으니까 장들끼리 꼬일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유착이 없으니까 위 전절제술이나 이제 부분 절제술 하고 나서 이제 소장을 올려서 이제 문합을 하게 되는데 그 올린 그 뒤쪽에 공간이 생기면서 유착이 없기 때문에 유착이 있으면 이제 그 장과 장들이 이제 들러붙으면서 돌 수가 없는데 이게 유착이 없고 피도 거의 안 나는 깨끗한 수술이 되니까 장들이 이제 장 뒤로 예를 들면 이렇게 코끼리 코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장 사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장이 얘를 누르니까 이쪽 혈류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장이 썩을 수도 있는 이런 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내장 탈장이 될 수 있는 그 공간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뭐 피터슨 스페이스, 그 다음에 메젠테릭 스페이스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꼼꼼하게 꿰매서 이제 내장 탈장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 처음에 이제 진료받을 때 저런 케이스를 보고 야 이게 뭐야 하면서 되게 놀랐었는데 어쨌든 몇 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제가 알게 됐는데 이게 복강경을 하면서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거군요. 이건 예, 저도 새로운 내용을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질문인데요. 항암 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좀 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위암 2기 A, 2기 중에서도 A입니다. 2기 중에 초기인 거죠. 그래서 위암 2기 A로 수술이 한지 한 달 지났고 경과도 좋은데 이제 2기는 보통 항암 치료를 한다고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마 외과 선생님께서 그 혈액종양내과 가서 항암 치료를 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아마 환자분께서 2기면 항암 치료를 다 하는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걸 질문을 해오셨는데 저도 종종 이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보조 항암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 당연히 핵심 치료고 주 치료고 그게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 해가지고 완치를 돌린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아니 뭐 다 제거했는데 왜 재발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그 위와 그 주변 림프절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술 범위 밖으로 미세한 잔존함이 미리 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미 수술 범위 밖으로 이미 그게 가 있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면서 그로 인해서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암의 병기 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 수술을 해도 잔존암이 눈에 보이는 잔존암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그래서 1기보다는 2기보다는 3기 같은 경우에 점점 이제 미세 잔존암이 있을 확률이 커지다 보니까 재발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에 대비해서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해서 보조 항암 치료는 미세 잔존암을 박멸시킴으로써 완치율 향상을 도모하는 치료가 이제 보조 항암 치료가 되고 그게 이제 2기, 3기 환자들 주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아니 미세 잔존암은 눈에 안 보인다면서 항암 치료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제 암세포가 박멸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아냐? 직접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못 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벌써 그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뭐 2011년, 13년에 벌써 이제 10년 넘게 전에 결과가 나온 건데 한 15년 정도 전만 해도 위암 환자들, 2, 3기 환자들 수술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완치율이 정말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한 다음에 그냥 지켜봐도 되는지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될 때 그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큰 대규모 임상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암 2기, 3기 환자, 그 당시 2기, 3기입니다. 그 당시 2기, 3기 환자 대상을 해가지고 그 수술을 한 다음에
무작위로 배정을 해가지고요. 무작위 배정을 하는 이유는 양쪽 군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공평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입니다. 공평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쪽을 무작위로 배정해서 개 중에 절반은 수술만 하고 그냥 지켜봤고요. 개 중에 절반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완치율이 올라가는지를 서로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쪽을 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쪽은 항암 치료를 하고 한쪽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경과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5년 무병 생존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거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완치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재발을 안 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5년 동안 무병 생존이면 재발을 안 하고 이게 생존에 계시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완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먹는 항암제인 S1 또는 TS1이라는 그런 먹는 항암제를 가지고 이제 임상시험했던 거고 오른쪽은 이제 국내 이제 의사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먹는 항암제와 그 주사 항암제 같이 병용해서 젤록스요법 또는 케이폭스요법이라고 하는데 그 항암 치료를 이제 먹는 약, 주사약 병용해가지고 6개월 동안 치료했던 걸 이제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임상시험 했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일본에서도 먹는 항암제를 1년 동안 복용하는 게 5년 무병 생존 기간이 53%에서 65%로 12%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쭉 이게 그래프가 이게 오른쪽은 가로축은 시간이고 왼쪽은 이제 그 생존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오른쪽 갈수록 그래프가 쭉 나눠지는데 항암 치료한 분들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습니다. 노란 색깔이요. 그래서 이제 5년 지났을 때 암이 재발하지 않고 잘 생존해 계시는 환자들의 그 비율이 노란색 커브가 더 위에 있는 걸 봤을 때 이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5년 동안 재발 안 하고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 이런 걸 봐서 우리가 이게 실제로 보조 항암 치료가 미세 잔존암을 박멸시켜 가지고 완치를 더 시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이제요법 먹는 항암제, 주사 항암제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5년 무병 생존율이 53%대 68%로 15%가 증가됐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완치율이 더 올라간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보실 때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게 왼쪽에 있는 그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53%에서 65%니까 12%가 완치율이 올라간 겁니다. 12%요. 그러면 이제 수술만 가지고 53%가 완치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했을 때 12%가 더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사실은 35% 재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서 수술만 가지고 53명이 완치가 되는 거고 플러스 12명이 항암 치료로 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암 치료로 실제 도움을 받는 분들은 12%니까 뭐 100명 중에 12명 한 8, 9, 한 8명 정도 중에 한 명이 추가로 완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53%대 68%니까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항암 치료를 통해서 더 완치가 되니까 한 6, 7명 중에 6, 7명 중에 한 명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완치가 된다. 그래서 주된 치료는 수술이고 항암의 보조적으로 해서 완치를 더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암에서 이제 그 항암 치료를 쓰는 약제들 제가 이제 그냥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환자들 편의성을 위해서 먹는 항암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TS1이라는 항암제는 이제 일본에서 임상시험을 했던 약인데 이거는 이제 단독요법을 해가지고 1년 정도 복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카페시타빈, 젤로다라고 부르는데 카페시타빈 약은 보조 항암 치료를 쓸 때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주사랑 같이 병용을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치료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약제 모두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면 우리 체내에서는 5FU라는 주사 항암제로 변해가지고 그 기존에 주사를 맞았던 걸 이제 먹는 약과 대체해가지고 이제 그 환자들이 편하게 이제 항암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약제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EDA가 왜 이게 이제 항암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되는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암이 이제 진단이 되면 암에 대해서 이게 몇 기라는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병기가 AJCC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암 연합협회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AJCC라는 그 협회에서 만든 그런 이제 이런 이제 그 매뉴얼이 저희들이 이제 암 그 병기를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자기 수술 기록에 대해서 의무 기록을 복사해 보시면 수술 병리 결과에 대해서 TNM 그래가지고 T병기, N병기, M병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T병기는 원발 종양, 위벽에 있는 원발 종양이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병기에 대한 기술이고 N은 아까 안상원 선생님 말씀하신 림프들이 주변으로 얼마나 번졌는지 총 뭐 전체 몇 개가 갔는지에 대한 병기고 M병기는
원격 전이 이제 위가 아니고 위에서 이제 멀리 뭐 간이나 복막이나 뭐 뼈나 이런 데 원격 전이가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이게 그냥 모식도를 그려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깊이 암이 위벽에서 깊이 파고되면 파고될수록 T병기가 올라가고 중간에 그림 보시면 림프절로 주변에 개수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M병기가 올라가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제 원격 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일단 원격 전이가 있으면 무조건 사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요 실문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긴 하지만은 일단 원격 전이가 있으면은 T병기랑 M병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제 M1 이게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는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예후를 그냥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T병기와 M병기는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M0, M병기가 없는 이제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는 T병기, M병기가 같이 중요하게 되고요. 이것이 조합이 돼 가지고 1기, 2기, 3기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아까 그 병기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면 책자가 있었잖아요. 보면 이제 밑에 그림 책이 4개가 있었는데 이게 보통 한 5년 그 정도 기간을 주기로 해가지고 이 병기 기준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한국 임상시험, 일본 임상시험 그린 그 그림이 보면 그 15년 뭐 이때쯤에 임상시험 했던 건데 그 당시에 그 위암 병기는 그 6판, 이것도 버전이 있거든요. 6판 병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기, 3기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6판 기준으로 1기인 분들은 완치율이 85%,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치율이 높은데 굳이 수술만 가지고도 완치율이 이미 높은데 거기다가 힘든 항암 치료를 굳이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 임상시험 할 때 1기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기, 3기 환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술만 했든지 거기다가 보조항암 치료를 추가를 했는지 서로 비교해가지고 임상 연구를 했었고 그 결과 그 당시 2기, 3기 환자들은 보조항암 치료를 추가로 하게 되면은 완치율이 더 올라간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15년이 지나면서 병기 기준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테이블에서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2002년도에 있었던 그 당시에 6판 기준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2009년도에 7판으로 바뀌었는데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2기가 보면은 이게 보면 이제 2기 A, 2기 B가 보면 이게 이제 2기 B 같은 경우는 T병기로 T3으로 T3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당시에 T3으로 오른쪽에 있는 병기가 보면은 왼쪽에 T4A로도 바뀌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병기 기준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JCC 7판, 8판, 7판하고 8판은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7판, 8판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분류되고 있는 2기 A, 이 중에 일부, 예컨대 이제 지금 기준으로 T1, N2 또는 T3, N0 같은 경우는 과거 6판 기준으로는 1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조금 이제 약간 환자분들, 일부 환자 이런 분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6판 기준에서는 이게 이제 2기가 아니었고 1기 B였고 이 환자들은 그 당시에 임상시험에 참여를 안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요분들을 좀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추다 보니까 1기 B 중 환자가 중에 일부는 조금 재발률이 높은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2기 A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은 2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과 선생님들도 아마 이런 분들 봤을 때 항암 치료를 하라고 권하기도 좀 애매하실 거고 하지 말라고도 하기도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이제 저희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안 교수님 이런 분들이 아마 분명히 꽤 계실 건데 환자분들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요? 저는 일단은 외과 의사이고 이 스테이지 이 병기가 2기라고 나오면 저는 그냥 무조건 이건 항암을 받아야 되고 혈액종양내과 가서 상담해라 이렇게 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오시면 이게 외과 선생님마다 조금 선호도가 있어가지고 이것까지도 어느 정도 말씀하시고 보낸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리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요 상을 솔직히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지금 기준은 2기는 맞는데 과거 기준 1기 B라서 사실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근데 지금은 또 2기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위험도를 무시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런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있는데 또 이게 이제 국내 의료보험 체계에서 보험은 또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경구항암제라든지 주사항암제도 보험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 이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드리고 보통 이제 저희들이 진료를 하다 보면 좀 젊으시고 치료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치료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계시고요.
고령이시고 조금 정신 상태가 좀 불량하신 분들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가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런 분들께는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치료를 원치 않으시면은 그냥 그러니까 경과 관찰만 하는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좀 모르는 부분이 많고 사실 데이터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이 진행돼서 거의 마무리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이제 2기A 환자들에 대한 항암치료 임상 결과까지 나중에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 한국하고 일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일본에서 이제 그 S1 1년 복용하신 분들은 5년 무병 생존율이 12% 정도가 향상이 있고 오른쪽에 있었던 먹는 항암제, 주사 항암제 같이 병용했던 분들은 15% 정도의 그 완치율 향상이 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한 6명에서 한 8명 그 중에 한 명이 완치율이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어째 보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예컨대 뭐 8명 중에 한 명이 완치가 되는 확률을 치면 이걸 이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께 말씀드리면 이게 뭐 8명 중에 한 명이면 굳이 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제가 좀 이제 추가로 말씀드려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위암은 일단 재발이 되어버리면은 사실 재발된 이후에 뭐 재수술이나 그런 후속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매우 상대적으로 더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재발되어 버리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신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12%면 100명 중에 12명이니까 적은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항암치료 적극적으로 하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이걸 또 기술을 놓고 또 나눠보면 좀 상황이 좀 다른 게 이거는 이제 그 앞서 보여드린 그 임상시험 중에서 국내에서 주도를 했던 그 클래식 임상시험의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수별로 그 항암치료를 했을 때 완치율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왼쪽에 2, 3A, 3B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과거 6판 기준으로의 2기, 3기의 상기비인데 그 당시 6판 기준 2기인 환자들의 경우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observation으로 이건 수술만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술만 한 분에 비해서 왼쪽에 보조항암 치료를 6개월 동안 받은 분들 사이에 5년 무병 생존율을 비교해놓은 표입니다. 보시면은 2기 같은 경우는 수술만 했을 때는 68%가 5년 무병 생존 완치인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80%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기 같은 경우는 요 K-폭스 보조 항암 치료를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12%의 완치율이 올라간다. 8명에 1명인 거죠. 근데 3기 B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3기 B 이렇게 되면 수술을 해도 완치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수술만 가지고는 완치율이 21%밖에 그 당시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항암 치료하게 되면 완치율이 5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항암 치료하게 되면 이분들은 21%에서 52%로 30%에 가까운 분들이 완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기보다는 이렇게 이 K-폭스 요법 같은 경우는 3기 같은 경우는 완치율이 확 올라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기 B 같은 경우는 수술에 플러스 항암 치료하게 되면 10명 중에 3명 가까이가 완치율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항암 치료가 힘든 치료가 분명히 맞는데 이게 정신 상태가 충분히 허용이 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분들의 경우는 위암이 재발됐을 때 굉장히 나쁜 예후를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 그걸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6번 질문인데요. 그 위암 4기로 진단받았고 폴폭스 이제 옥살리플라틴과 5FU 항암 치료를 현재까지 5차를 진행했는데 이제 항암 치료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체력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게 펄폭도 엿보면 2주마다 계속 맞아야 되는 항암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해서 이 펄폭스 항암 치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암 치료를 쉰다든지 다른 치료를 바꿀 수 없는지 궁금하다라고 이게 말씀했는데 사실 이게 1, 2, 3기랑 4기 환자들은 좀 이제 사실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기까지는 수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보조 항암 치료하게 되면은 이제 완치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항암 치료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고
근데 이제 경과만 보게 되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완치가 되시는데 사기암은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사기암의 경과인데요. 일단 왼쪽에서 보시면 전이암, 재발성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이게 사실 위암 같은 경우는 재발이 돼버리면 이게 원격 전이로 대부분 재발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전이성암, 사기암하고 거의 상황이 똑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전이성 재발암을 거의 똑같이 이제 우리가 분류하게 되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항암 치료를 하면서 최대한 종양 억제시키고 전이성 재발암에서의 항암 치료는 이게 완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종양을 억제시키면서 최대한 유지를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항암제에 더 암이 안 듣게 되면 이제 종양이 진행이 되면 2차 항암 치료를 바꾸게 되고 2차 항암 치료를 또 최대한 유지하다가 약이 안 들으면 3차 항암 치료를 바꾸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코스를 가게 되고 치료 경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항암 치료를 어쩔 수 없이 중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 약이 더 이상 좋은 약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약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항암 치료 중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항암자분이 체력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제 체력적으로 못 따라와가지고 그런 경우에 되면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중단하게 되는데 보통 요 정도 시점이 되면은 환자분들 기대 연명이 한 몇 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미만. 이제 그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말기라고 부르게 되고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얼마 못 가시고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이성 재발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 목적이 대부분은 완치가 아니고 그리고 삶을 연장을 시키고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시켜서 오랫동안 생존하도록 하는 게 이제 그런 목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사기암하고 말기암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의대생한테 질문을 할 때도 이 의대생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학생들도 강조를 하는 건데 이제 사기암하고 말기는 좀 다른 거다. 요즘은 사기암을 진단받아도 수년씩, 몇 년씩 이상 사시는 분들도 멀쩡히 사시는 분도 워낙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말기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말이 맞지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말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이제 효과적인 항암 치료가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내에 사망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 이런 분들 말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기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말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따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이성 재발암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목적이 삶의 기간의 연장, 그리고 식사를 최대한 잘 할 수 있게 유지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 상태를 최대한 잘 유지시켜서 삶의 질을 최대한 잘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게 치료 목적이 대부분 그렇고, 완치 목적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걸 일단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6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폴폭스 항암 치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이제 환자분께서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면 담당 의사는 아마도 되도록이면 유지하라고 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게 더 경과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를 쉰다든지 다른 치료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항암 치료를 바꾸는 상황은 이제 이 항암제가 도무지 부작용이 심해서 본인이 못 견디는 경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항암제가 약이 안 듣는 경우에는 다른 항암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이해하기 조금 힘들다고 바꾸는 게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약을 잘 아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항암제가 효능이 잘 유지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 항암제를 이제 유지하는 게 좋은데 환자분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면은 용량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을 좀 조정해가지고 환자분께서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잘 조정해가지고 치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면은 조금 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쉬더라도 이제 너무 오래 쉬게 되면은 또 종양이 진행되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담당 의사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위함은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경과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위암 전 절제 후 인프절 전이가 있어서 항암 치료 예정입니다. 교수님께서 유전자 검사를 권하셨는데 유전자 검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좀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한데 선생님 거기 위수술 하시면 네. 그 유전자 검사를 보통 어떻게 권하시는지 선생님? 외과 의사는 일단 검체를 띄고 이제 외래 와서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냥 TNM 병기, 그 병기만 확인해서 이제 2기 이상이면 사실은 혈액종양 내과로 안내를 해드리고, 유전자 검사를 외과 의사가 권하는 경우는 사실 임상에선 거의, 제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마 좀 비슷한,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이 아마 그냥 2, 3기가 아니고 아마 조금 진행된 뭐 4기암이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서 제가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그게 이게 요즘에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유전자 검사가 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아마 여기서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는 그 유전자 검사 중에서 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통 뭐 환자들도 NGS라고 또 많이 듣고 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차세대 유전체 검사,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에서 유전자 패널 검사, 보통 패널이라는 게 유전자 여러 가지 모아 한꺼번에 검사하는 걸 패널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뭐 NGS 검사, 유전자 패널 검사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암 조직을 우리가 또 획득을 하게 되면 암 세포에서 이제 보통 포르말린에 이제 보관해서 이게 포르말린에 보관해 놓는데 암 조직을 그러면 이제 암 조직이 이게 딱 포르말린에 보정이 돼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DNA를 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암 유전자를. 그럼 이제 암 유전자 DNA 뽑아내서 거기서 이제 암과 관련된 유전자를 이제 몇백 개 동시에 쭉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NGS 검사는 보통은 현재까지는요, 이게 검사를 함으로 환자분께 뭔가 어떤 치료 방침에 도움이 직접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2기암, 3기암, 1기암 이런 이제 그런 환자들은 유전자 검사해서 치료 방침이 바로 바뀌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외과 선생님이 수술하신 분들에서 이 NGS 검사를 이제 요청하는 경우는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고 보통 저희 4기암이나 이제 그럼 재발암 환자들을 보는 저희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이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NGS 검사를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검사를 함으로써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수백 개의 검사를 동시에 유전자를 보게 되면은 그 유전자 검사를 봤을 때 모든 분은 아닙니다. 모든 분은 아닌데 그 일부 환자에서는 눈에 띄는 유전자 이상 결과가 딱 나오는 경우가 딱딱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체가 유전자가 한 2만 개 그렇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검사하는 거는 뭐 몇백 개 정도 암에 대해서 다 알려진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직도 저희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유전자 몇백 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몇백 개 검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들께 이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검사를 하게 되면 일부 환자들에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유전자 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는 암 환자들이 있으면 사실 암 환자들이 똑같은 위암이라 하더라도 암 세포의 특성은 암 유전자의 특성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냥 똑같은 위암이면 똑같이 치료를 다 해왔어요. 그냥.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고, 어떤 분은 효과는 없고, 어떤 분은 부작용 정말 심하게 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게 최근까지의 치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암 유전자 검사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 유전자 변이라든지, 이제 요즘에 또 유전자 검사 말고 또 다른 검사 해가지고, 암 관련 바이오마커라는 걸 찾아내가지고 그 바이오마커, 암 유전자일 수도 있고 다른 검사일 수도 있고 해서 그 암 바이오마커를 갖고 있는 그런 환자분 같으면 그거에 대한 특화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GS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런 만약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런 바이오마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치료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재발암, 전이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검사를 그래도 시행해 보는 걸 이제 권하고 있고 국내 의료 체제에서는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돼서 저희들 검사를 많이 권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 부담률이 한 5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돼요. 한 90만 원 가까이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개중 일부 환자들은 도움이 받기 때문에 이 검사를 보통 권고를 하는데,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의료 기술이 개발 안 돼 있어가지고 뭐 결과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현재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은 개중에 일부고요. 그래도 이제 약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이미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또 신약이 나오면 또 참여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전이암, 재발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위암뿐만 아니고 다른 암에 대해서도 막 검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질문에서 좀 궁금한 네, 게 네.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이게 이제 데이터가 좀 쌓이면 이런 유전자 조합을 가진 환자에서는 항암이 좀 잘 안 듣는 환자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항암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나중에? 사실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여기 제가 패널 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패널도 보면 이제 유전자를 몇 개를 뽑아가지고 딱 하는 거거든요. 제가 수백 개 정도를 해놨잖아요. 근데 네. 우리 몸은 2만 개가 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암마다 또 암도 병기마다 중요한 유전자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정말로 정밀 요로가 되면 그 특정 암, 특정 상황에 따라서 패널을 좀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필요할 거고 지금 이 검사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유전자 몇백 개만 뽑아서 패널을 하고 되는데 지금 유전자 검사 비용이 점점 이게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조금 지나면 아예 유전자 검사 통으로 그냥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 유전자를 커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면 그렇게 좀 유전자 정보가 많아지면은 아마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좀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조직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혈액에서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는 그게 이제 비용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혈액에서 요즘에는 피를 딱 뽑으면요. 그 수술 직후에 피를 딱 뽑았는데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혈액에서 암 유전자가 발견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한 달이 됐는데 그 시점에 암 유전자 검사를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몸에 암이 없으면 유전자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서 수술하고 한 달 정도 뒤에 혈액 검사했는데 암 유전자가 없으면 그럼 그분은 상대적으로 재발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가 나오면은 그분은 굉장히 재발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제 실제 이제 국내에 이제 국책과제로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고 또 대장암이나 열암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수술 후 혈액에서 나오는 암 유전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예 그냥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그 음성으로 나오면 항암 치료 안 하고 지켜본다든지 만약 암 유전자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 항암 치료를 더 세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임상시험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은 이게 향후 몇 년 후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혈액이나 조직의 암 유전자 결과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발 방지 항암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아마 곧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수술도 발전을 많이 했는데 항암 쪽은 예, 진짜, 그래서 이제 네. 저희들도 이제 너무 이렇게 발전이 빨라가지고 네. 이게 저는 이제 뭐 이제 소화기 암을 보지만 다른 암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참 저희들도 참 이게 네. 너무 모르는 게 많은 정말 그런 이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과 의사로서 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네,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다 저희도 이제 뭐 외과나 뭐 방사선이나 그런 쪽 그쪽 너무 발전이 빠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따라간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해서 정말 이제 다학제 진료, 협진 진료가 정말 점점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 질문은 복막 전이가 된 위암 4기인데 면역 항암제 임상 시험을 권유하셨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어떤 건지 잘 몰라 고민이 되는데 면역 항암제에 대한 설명과 효과, 치료 받을 때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 이게 면역 항암제는 진짜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면역 항암제가 정말 위암뿐만 아니고 여러 암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까지 사용해온 일반 항암제라 하면 보통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뭐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세포 독성 항암제, 일반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근데 이제 암세포에 이제 어떤 표적 물질에 탁 결합해가지고 암세포를 더 특화돼서 죽이는 표적 항암제. 그 기존의 표적 항암제와 세포 독성 항암제는 항암제 자체가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그런 약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면역 항암제는 이게 이제 작용 기준이 다른 게 이게 암이라는 게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생긴 거잖아요. 몸에서 생긴 거고 비정상 세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우리 몸에 뭔가 이상하게 생기면은 그 면역 세포는 그 암세포라고 할지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암세포를 확인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암세포가 처음에는 이제 면역세포에 이제 억제가 되다가 암세포가 점점 이놈도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 면역세포의 그 작용을 회피시키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알려진 게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뭐 CTLA4, CTLA4 아니면 뭐 PDL1, PD1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보면 이제 요것들이 이제 암세포가 발현시키면서 이게 발현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T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거기에 대한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수용체가 이제 암세포에 발현한 저는 이제 CTLA4라든지 PDL1 이걸 이제 암세포가 쫙 발현이 되면 우리 면역세포는 PDL1에 대한 그 수용체도 PD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발현되면 면역세포 기능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뭐 셧다운. 이렇게 면역세포 기능이 이제 확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인지를 못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요런 이제 면역세포의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회피 기전이 있다는 게 이제 암에서 발견이 되면서 그러면 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 기전을 우리가 거꾸로 면역세포의 기능을 돌이켜보자. 이렇게 개발된 약제들이 면역항암제고 이 면역세포 회피 기전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지금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거는 위암에서는 현재까지는 그 오른쪽 그 테이블에 있는 PDL1과 PD1을 타겟으로 한 요 면역항암제들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주로 이제 시도가 되었고요. 그 밑에 있는 CTLA4라는 것도 다른 암에서는 이미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암세포 같은 경우나 암세포 주변의 면역세포가 암세포 주변에 있는 미세항경세포가 PDL1을 발현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림프구는 PDL1을 인지하는 PD1이 딱 있기 때문에 PDL1과 PD1이 딱 결합이 되면 그 T림프 세포의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위암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중에 리볼루맵, 옵디보 제일 위에 있는 저 약제요. 옵디보는 이제 위암에서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PD1을 억제를 하는데요. 이 PDL1하고 PD1이 딱 결합해가지고 T림프 세포의 기능이 이제 억제가 되는데 리볼루맵을 쓰게 되면은 이제 PDL1과 PD1의 연결고리를 딱 끊어주니까 이 면역세포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면역세포가 다시 이제 그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게 면역항암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항암제는 항암제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을 살려가지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항암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국내에서 허가되어 있는 면역항암제는 옵디보, 니볼루맵인데 또 이게 또 비슷하게 개발된 약제가 이제 키트루다, 여기 펜브로리즈맵, 그리고 국내에 아직까지 이제 그 도입은 안 됐지만 티슬레디주맵 이런 약제들도 최근에 임상시험을 통해서 똑같이 이 옵디보처럼 위암에서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위암 이제 사기로 진단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걸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조금 보면요. 이게 보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최근까지 나온 이제 임상시험 결과인데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위암 진단 받으시고 그 최근까지는 그 위암에서 이제 제일 처음 전이성 위암, 사기 위암에서 그 항암치료 할 때는 세포독성 항암제만 쓰는 게 표준이었습니다. 그 일부 환자에서 표적 항암제 쓸 수 있는 그런 분들 빼고는 대부분의 위암 환자들은 두 가지 일반 항암제만 쓰는 이제요법이 표준이었는데 한 수년 전에 거기다가 이제 옵디보 면역 항암제를 추가로 병용하는 걸 서로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표준 항암제에다가 리브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옵디보 면역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생존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됐죠. 그래서 보면 사실 사기위암은 참 예후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일반 항암제를 가지고 이제 치료했을 때 그 생존 기간의 중간값,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환자들 쭉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정말 얼마나 생존하신지 그 중간값을 딱 보였을 때 보면 그 한 12, 여기 11.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1년 내외. 사기위암은 사실은 항암 치료에도 한 그 생존 기간이 한 중위값이 한 1년 정도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면역 항암제 쓰게 되면 플러스 3.3개월이니까 뭐 3개월 정도면 굉장히 뭐 이것도 실망스럽죠. 근데 한 1년 사시는 분들을 3개월 정도 더 이제 중위값을 더 늘릴 수 있는 거는 그걸 그 기대 예방을 4분의 1 정도 더 늘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제적인 측면에서 이건 사실은 그게 사실 많이 개선을 시킨 거예요. 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요 결과를 통해서 이제 그 이미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이 약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게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제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현재 좀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는데 어쨌든 표준 치료제로서는 이게 이제 그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는 일부를 빼고는 이 면역 항암제 병용하는 게 표준 항암제로 자리를 잡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면역 항암제를
보험 적용을 받게 하게끔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빠르면 뭐 올해 내라도 이게 이제 그 보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고 실제 저희들 의사 입장에서는 빨리 보험이 돼가지고 환자분들께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면역 항암제가 다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거기 보면 이제 PD-L1, CPS 뭐 5 이상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놓은 경우는 보면 이제 아까 PD-L1, PD-1이 그 옵티보가 타겟을 하는 그 연결고리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암세포에 발현되어 있는, 암세포와 암세포 주변에 발현되어 있는 PD-L1의 점수를 저희들 잽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 또는 그 주변 미세 항경세포들의 그 PD-L1 점수를 재가지고 전체 세포에서 한 5% 이상 발현이 돼 있으면은 그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이제 더 향상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요 분들이 주 도움을 받고요. PD-L1 점수가 5점 미만인 분들은 면역 항암제를 써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래프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게 보면 이제 제가 리스판스 레이트 그래가지고 종양이 처음보다 종양이 의미 있게 확 줄어드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오른쪽 회색 그 줄을 보시면은 종양 축소 정도가 의미 있게 축소되는 종양 반응률이 100명 중에 한 45명 정도, 45%에서 종양이 확 의미 있게 축소가 되는데 면역 항암제까지 쓰게 되면 15% 정도 더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종양이 의미 있게 확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양 축소율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생존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게 환자들의 그 생존 곡선이 그 중위값이 3.3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은 서바이벌 커브가 이렇게 쭉 가면서 이게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게 쫙 벌어진 상태로 쫙 유지돼서 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듣는 분들은 그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저기 보면 36개월째 보면은 21%니까 이게 3년 지나는 상태에서도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종양이 줄어든 상태로 그냥 쭉 잘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 이제 일반 항암제만 쓰는 것보다 기대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면역 항암제 추가함으로써 평균 생존 기간도 늘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조금 오래 잘 지내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늘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면역 항암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이제 여기다가 또 임상시험을 권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표준 항암제에다가 또 뭔가 치료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아마 또 추가적인 뭘 하는 거랑 임상시험을 권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면역 항암제 임상시험은 많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임상시험은 저도 이제 말씀드리 어려운데 그런 이런 환경을 보내서 아마 환자분께 권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부작용 같은 거는 이제 고려의 사항이 이제 부작용 같은 게 될 것 같은데요. 부작용은 면역 항암제 자체는 사실 그 자체는 환자분이 힘들어 하시는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면역세포의 기능을 과활성화 시켜가지고 항암 효과를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세포 활성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가끔 이제 그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아니고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몸을. 그래서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자가 면역성 폐렴이 생긴다든지, 폐렴, 뭐 설사가 생긴다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의 부작용은 저희들이 약을 잘 조정한다든지 일시적인 면역제약을 쓰게 되면 더 잘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를 실제 쓰게 되면은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잘 들으시고 치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면역 항암제에 대한 말씀이고요.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또 볼까요? 이것도 위암 4기인데요. 위암 4기 진단 후에 선항암을 하고 나서 암이 작아져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고 4기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수술 후 재발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항암 치료도 옛날보다 좋아지고 하니까 이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이성 위암, 사기 위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 위암의 항암 치료 후에 전환 수술 아마 이렇게 전환 수술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컨버전 서저리 이게 이제 전환이라는 게 원래는 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치료 효과가 좋다 보니까 목표를 바꿔서 네. 더 적극적으로 본다만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컨버전 서저리, 전환 수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염두를 많이 안 뒀거든요. 일단 살기 위암을 진단받으면 수술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 그냥 항암 효과가 좋으면 항암 치료 최대한 끌고 가시라. 이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약효가 좋다 보니까 종양이 대폭 호전이 되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제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옛날보다 분명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니까 이게 대해서는 참 좋은 소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사기로 처음에는 아마 대부분 수술이 안 됐다고 생각했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까지 가게 됐을 때 재발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해서는 사실 잘 연구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온 생존 곡선이 최근에 이제 나온 좀 그래도 대규모로 환자분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환자 숫자가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 뭐 한 800명, 158명, 206명 그래서 거기 보면 1100명, 1200명 가까운 환자분들 자료를 모은 건데, 이거는 이제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데 이제 그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후향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경과가 좋아져서 실제 수술까지 갖게 됐던 환자들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생존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여기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환자들이 섞여 있어요. 보면은 이제 뭐 간에만 가 있던 분도 있고, 림프절에만 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복막에도 가 있는 분인데 복막에 갔더라도 정말 좀 많이 갔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복막에 조금만 가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섞여 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R0, R1, R2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보면 이제 선생님, R0, R1, R2에 대해서 조금 외과쌤이 줄 쓰시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종양이 얼마나 잘 제거됐느냐에 대한 용어고요. 그래서 R0는 유관적으로도 암이 없고, 그다음에 현미경적으로도 암이 없는 상태를 이제 R0 수술이라고 하고, R1은 유관적으로는 보이진 않는데 현미경적으로 약간 미세하게 이제 암이 남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R2는 수술로 다 못 띈 거죠. 이렇게 육안으로 수술자가 육안으로 봐도 이제 암 덩어리들이 남아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R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R0, R1, R2는 이제 외과 선생님이 수술하시면서 보통 저희들한테 이제 기록을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거 보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까만색 커브가 R0거든요. 육안적으로 완전 제거되어 있고, 현미경도 정말 없는 걸로 생각된 상태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도 열심히 받으신 분들 보면 이제 왼쪽에 이제 세로축에서 0.5로 해놓은 게 이제 그 생존 확률이 50% 되는 점인데요. 쭉 따라가시면은 그게 보라색 점선이 쭉 내려가가지고 이게 보면 이제 50개월에서 60개월 정도 사이로 해가지고 이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R0 수술 받은 분들은 생존 확률이 50% 중위값이 꽤 5년 가까이 가는 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사기 위암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놀라운 성적인데, 항암을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수술을 이렇게 완전히 R0까지 된 분들은 상당수의 환자들이 장기 생존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실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점점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기 보면 R1이나 R2로 되어 있는 분들 보시면, 특히 R2로 되어 있는 분들 보시면은 중위값이 0.1 쭉 따라서 쭉 내려가 보면 18에서 24 사이에 뚝 떨어지거든요. 중위값의 그 확률이. 그러면 이제 그냥 평균 생존 기간이 한 뭐 2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항암제만 가지고도 이제 1년을 넘어서 한 뭐 15개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그냥 수술을 굳이 안 해도. 그래서 수술이 사실 어정쩡하게 돼버리면은 수술하면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치료 효과를 크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기암 환자들은 모든 사기암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술까지 고려했던 분들 사기암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에 이렇게 효과가 좋으셨고, 그래서 실제 수술까지 갔던 분들의 치료 성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든 사기암을 치료 성적을 대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건이 좋았던 분들이 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좀 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이암 환자가 컨버전 서저리까지, 전환 수술까지 간 경우에는 완전 제거 수술이 되면은 정말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들의 숙제는
환자분들을 어떻게 잘 선별하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컨퍼런스 할 때 이제 자주 거의 1, 2주 단위로 저희들이 이제 외과 선생님, 영상학과 선생님이 병리과 선생님 다 모여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항상 저희들 볼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은 수술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나 뭐 안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이 되는데 막상 수술하면 경과가 좋은 분도 꽤 많지 않습니까? 예. 저희 놀랄 정도로. 그래서 아까 면역 항암제 이런 걸 썼을 때 그 종양 축소율이 아까 일반 항암제에서 45%에서 60%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약제들이 점점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종양 축소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점점 이제 컨버전 서저리를 이제 고려한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담당 종양내과 선생님과 그 외과 선생님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요런 또 데이터를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환수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유관적으로 보이는 거는 완전 제거까지 가야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이제 R1이나 R2는 종양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항암 치료 유지를 할 건데 R0가 된 분들은 일단 유관적으로 제거는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 또 이런 경우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재발률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데이터도 많이 부족하고 많은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R0 상태라 치더라도 항암 치료는 상당 기간 유지하는 거를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를 하면서 계속 경과가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제발 계속 경과가 좋은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항암치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대해서 정말 저희도 숙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좀 자료가 쌓이면 거기에 대해서 좀 환자분들께 좋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을 남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외과 의사가 정말 이런 수술을 할 때 정말 정성껏 꼼꼼하게 암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한테도 이제 굉장히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학제 협의 진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새 이제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환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아예 암이 없는 경우 CR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암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하여튼 이 항암 치료의 발전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 수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자기가 치료를 해놓고도 믿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영상을 보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수술에 적어보면 병리 가족은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뿌듯하면서도 네. 제가 치료해놓고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이고 실제 그런 분도 장기 생존자들도 꽤 나오시고 그렇게 네. 되니까 이게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발전이 있어야 되겠고 저희도 이런 분들 최대한 잘 추려가지고 환자분께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저희 의사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치료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어려웠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